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나아서 건강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질병에 걸리지 않게 계속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인 것 같아요.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했던 것이 개인 위생이었습니다. 청결함을 유지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식사 조절을 잘 하는 것이었죠.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식사 조절을 잘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할까요? 사람은 체내에서 직접 영양소를 만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영양소에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과 사람이 성장하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일상생활 등을 하기 위한 에너지원이 들어있어요. 이 영양소는 음식, 즉 식사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조절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식품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에 대해 그리고 식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영양소라 무엇일까요? 네, 먼저 우리 영양소가 무엇인지부터 알아가 봅시다. 경영하다 영, 기르다 양, 바탕소를 써서 영양소라고 합니다. 뜻을 보면 우리 몸을 경영하고 기르는 데 필요한 바탕이 되는 것이 영양소인 것 같아요. 우리 몸을 경영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 즉 소화, 심장박동, 호흡, 배설 등의 활동, 자, 이걸 보고 살다 생, 다스릴 리를 써서 생리활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른다는 것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 몸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말하겠죠. 그럼 영양소에는 어떤 것이 있길래 우리가 생리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몸을 성장하게 할까요? 바로 우리 몸이 생리활동과 일상생활을 가능케 하는 에너지와 이러한 생리활동을 조절하고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 되는 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생리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원이면서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 되는 물질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로서 3대 영양소라고 하고 우리 몸의 생리활동을 조절하고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 되는 물, 비타민, 무기염료는 두 번째 부를 써서 부영양소라 합니다. 3대 영양소와 부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을 한번 알아봅시다. 탄수화물은 인체의 에너지 공급을 담당하며 단시간에 피로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단백질은 신체 조직 구성, 유지를 담당하며 지방은 근육이 주로 사용하는 연료가 되죠. 그리고 바이타민은 정상적인 체내 기능을 위해 필요하며 성장 및 신체 유지에 필수적이랍니다. 무기염료는 체내의 열의 생리 기능을 조절하고 유지를 담당하며 종류에는 칼슘, 철분 등이 있습니다. 물은 우리 몸의 70%를 이루며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영양소를 흡수하며 운반하는 등의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양소를 고루 갖춘 균형 있는 식습관을 가져야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실제로 우리가 먹는 음식을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먹는 고기는 동물의 근육 부위이며 단백질이 주 성분입니다. 단백질은요, 단백질들끼리 서로 손을 꽉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과학적으로는 결합이라고 부른답니다. 근육을 이루는 단백질 또한 결합을 이루고 있는데 이 결합이 강하면 질긴 육질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고기에 양념을 재울 때 키위나 사과, 파인애플 등을 넣게 되는데 그 이유는 과일 단백질 결합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즉, 이러한 과일들은 고기를 구성하는 단백질들의 결합을 끊어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준답니다. 이렇게 고기는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마트에서 주로 사 먹는 식료품 속에는 어떤 영양소들이 얼만큼 들어가 있을까요? 바로 식료품 겉표지 영양성분표가 있어요. 그 영양성분표에는 이 식품에 어떤 영양소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영양성분표를 한번 살펴보고 영양성분표를 통해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는지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영양성분표에는 우리 몸에서 생명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원이 되는 3대 영양소와 여러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부영양소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 3대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과연 에너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잠깐 우리 에너지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는 우리가 생리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물질이에요. 그럼 이 우리의 원동력인 에너지는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이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에너지예요. 태양에너지가 지구에 와서 강수, 바람, 파도 등의 자연현상을 만들고 식물이 광합성을 하게 하며 동물은 식물이 만든 영양소를 섭취하여 에너지를 얻어 생리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 에너지의 크기를 측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의 무게가 10kg이고 길이가 2m인 것처럼 에너지의 양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알고 싶어 했죠.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의 근본인 태양에너지가 빛이나 열 에너지 형태로 지구에 오기 때문에 그 둘 중에서 우리는 열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측정하기로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으면서 아주 친숙한 물을 가지고 측정했어요. 물 1g을 1도씨 올리는데 열이 얼마나 필요한지 측정하기로 했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어떤 값이 나왔겠죠. 자, 이때 약속을 합니다. 뭐를 약속하냐면 열의 양을 의미하는 단어인 칼로리를 이용해서 물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을 뭐라고 부른다? 1칼로리라고 정의를 했답니다. 그리고 물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물 1000g이기 때문에 1000칼로리, 즉 1kcal라고 정의했죠. 이렇게 열 에너지의 크기를 물을 이용해서 측정했답니다. 앞서 말했듯이 에너지의 근본이 되는 것이 태양에너지이고 이 태양에너지로부터 오는 열 에너지는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서 생기는 화학에너지로, 그리고 식물을 먹은 사람은 운동에너지를 만들면서 열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들로 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 에너지인 열량을 이용해서 다른 에너지의 크기도 표현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생명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원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양을 측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애트워터라는 화학자죠. 애트워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만들어내는 열 에너지의 양, 즉 열량을 측정했습니다. 실험을 해봤죠. 실험해보니까 탄수화물 1g이 1kg의 물을 4도씨 올릴 수 있었고 단백질 1g도 1kg의 물을 4도씨 올릴 수 있었고 지방 1g은 1kg의 물을 9도씨 올릴 수 있었답니다. 따라서 탄수화물 1g은 4kcal의 열의 양을, 단백질 1g은 4kcal의 열량을, 지방 1g은 9kcal의 열량을 낼 수 있었죠. 이를 이용해 우리가 먹는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이 가진 에너지의 양, 즉 열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럼 우리 실제로 영양 성분표를 보면서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영양 성분표의 모든 정보는 식품의 양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통 영양 성분표에 1회 제공량당 혹은 100g당 또는 100ml당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1회 제공량당 열량, 100g의 열량, 100ml의 열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섭취해야 할 영양소 권장량이 있어요. 탄수화물은 328g, 단백질은 60g, 지방은 50g을 하루에 섭취하도록 권장하는 양이에요. 그럼 표에 보시면 탄수화물은 46g이니 하루에 섭취해야 할 양 328g 중 14% 정도 섭취하는 것이겠고 단백질은 총 60g 중에 5g을 섭취하니까 8% 정도 섭취하는 거겠죠. 지방은 1일 섭취 권장량 50g 중 9g을 섭취하니 18% 섭취하는 것입니다. 1일 영양소 섭취 권장량 대비해서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비율을 퍼센트 영양소 기준치라고 합니다. 이 1회 제공량당 함량과 퍼센트 영양소 기준치 정보를 활용해서 우리가 더 나은 식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영양 성분표에는 1회 제공량 1개 총 80g, 총 2회 제공량 160g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식품의 총 무게는 160g이며 권장 제공량은 80g, 즉 2분의 1 봉지를 먹는 것이 좋겠다라는 표현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식품의 에너지의 양, 즉 열량을 계산해 봅시다. 이 식품의 영양 성분표에 표시된 대로 열량은 285kcal예요.
탄수화물은 46g, 단백질은 5g, 지방은 9g, 나트륨은 150mg, 칼슘은 140mg, 철은 2mg, 바이타민은 2mg이 들어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트륨, 칼슘, 철, 바이타민은 부영양소이기에 에너지를 생산하지 않으므로 열량을 내지 않아요. 또한 콜레스테롤도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기에 열량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 열량을 내는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가지고 계산을 해봅시다. 먼저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은 46g 있죠. 탄수화물 46g 속에는 당류와 식이섬유가 포함된 값이에요. 그중 23g이 당류이고 23g이 식이섬유겠죠. 식이섬유는 적는 것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당류만 적은 것입니다. 따라서 46g 곱하기 4kcal는 184kcal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방입니다. 지방은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의 세 가지 성분이 합해진 거예요. 그럼 지방 9g 속에는 포화지방 2.5g, 트랜스지방 2.5g, 불포화지방 4g이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열량은 9g 곱하기 9kcal는 81kcal입니다. 포화지방은 동물성 식품에, 트랜스지방은 가공식품에 특히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영양성분표를 보면서 해로운 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겠죠. 네, 자 이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5g 있으므로 5g 곱하기 4kcal는 20kcal입니다. 따라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총 열량의 합은 285kcal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 3대 영양소 이외에도 콜레스테롤 부영양소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지질의 일종으로 계란 노른자, 돼지고기, 새우 등 동물성 식품에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량의 콜레스테롤을 섭취하게 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하여 심혈관계 질병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부영양소의 나트륨의 경우에는 1일 목표 섭취량은 2000mg이지만 한국인은 이에 약 1.9배에 달하는 1일 평균 3890mg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나트륨의 과다 섭취는 고혈압, 심장병, 그리고 신장질병, 그리고 골다공증 등을 초래한답니다. 그리고 다른 부영양소인 칼슘, 철, 바이타민도 우리 몸의 생리조절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철 풍부, 칼슘 강화와 같이 강조한 식품의 경우에는 이 부영양소의 함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영양성분표에서 표시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식품을 무분별하게 먹는 것보다 영양성분표를 보면서 밸런스 있는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식습관을 가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식품이라고 해도 먹지 못할 정도로 부패하거나 상해버리면 무용지물이겠죠? 즉, 음식을 구매하고 조리했다면 보관하는 방법 또한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음식을 어떻게 오래 보관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식품을 자연 상태로 그냥 두게 되면 수분, 온도, 햇빛 등의 산소와 작용하여 미생물의 번식으로 그 성분이 변질되거나 식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분이 소실됩니다. 그래서 영양 성분 손실 없이 그대로 섭취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제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그래서 식품을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건조법이 있어요. 식품은 비교적 수분 함량이 높습니다. 수분이 높은 환경은 미생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수분을 제거하게 되면 미생물이 살기 힘든 환경이 되죠. 그래서 수분을 제거해서 미생물 작용이 줄어들고 따라서 식품의 보존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건조법입니다. 식품을 불이나 햇볕에 말려서 건조시킬 수 있습니다. 건조법은 말리는 재료에 따라서 과일을 말리는 건과법, 어류를 말리는 건어법, 나무를 말리기 등으로 분류를 두 번째로는 저온 저장법이 있어요. 식품의 저장 온도를 낮게 유지시켜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시키고 식품 중의 효소의 작용을 억제시켜 식품의 저장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염장법이 있습니다. 염장법은 소금에 의해 식품이 탈수되어 식품에 붙어있던 세균의 생육이 억제되는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채소류로는 오이지, 무짠지 등의 장아찌류가 있고 김치류도 채소류를 소금에 절여 섭취한 데서 발전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초절임법이 있어요.
식품에 식초와 같은 산을 첨가하여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마늘 장아찌, 마늘종 장아찌 등이 있죠. 다섯 번째로는 소금 대신에 설탕을 첨가하여 미생물의 생육을 저지하는 당장법이 있습니다. 꿀이나 설탕을 첨가하여 만든 생강이나 유자, 모과 및 연근, 정과 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가열 살균법이 있어요. 이 방법은 식품을 가열하면 부패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이 살균되고 효소가 불활성화되므로 식품이 미생물의 해를 입지 않아서 저장성이 증가된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어류, 육류를 소금에 절인 후 참나무, 자작나무 등의 목재를 불완전 연소시켜 생기는 화학 성분을 이용해서 식품 표면에 부착 및 침투시켜서 건조시키는 훈연법이 있어요. 이 연기의 화학 성분이 방부제 역할을 해서 식품을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연어, 송어, 굴 및 조개와 같은 훈제 어패류와 소시지, 햄 및 베이컨 등의 육제품이 있습니다. 이 훈연법은 불을 사용한 조리법이 개발된 직후 생긴 것으로 가장 오래된 식품 보존법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7가지의 식품 보존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7가지의 식품 보존법 모두 미생물을 죽이거나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는 방법들이에요. 미생물들로부터 식품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보존 방법들이 개발되었고 우리는 그 다양한 보존법으로 인한 다양한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먼저 영양소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면서 우리 몸의 구성성분인 3대 영양소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고 각 영양소 1g당 가지는 열량은 탄수화물은 4kcal, 단백질은 4kcal, 지방은 9kcal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생리조절에 필요한 부영양소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영양소모표를 통해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들과 열량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영양소의 손실 없이 식품을 섭취하기 위한 7가지 식품 보존법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영양소들을 얼만큼 섭취해야 건강한 식생활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부 열심히 하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골고루 밸런스 있게 드시는 거 아시죠?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